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발광소자와 광송신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통신용 발광소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반도체 특성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광섬유에 대한 부분들을 다 살펴봤고요. 이제 4장에서 광송신기, 그래서 이 송신기는 이제 빛을 만들어줘서 신호를 전달해주는 이런 전달체를 광 신호를 만들어주는 그런 신호기를 말합니다. 광송신기. 광송신기는 정보를 싣고 있는 전기 신호를 광신호로 바꾼 후 광섬유 안으로 입사시키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광송신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광송신기는 발광소자, 그리고 변조기, 온도 안정화 회로 이렇게 잠시만요. 네. 네, 발광소자. 아이고, 잘 안 되네요. 그냥 하겠습니다. 자, 발광소자, 변조기, 온도 안정화 회로. 그래서 발광소자, 변조기, 이게 더 낫네요. 변조기, 온도 안정화 회로.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 같은 이제 회로를 말하고요. 발광소자는, 그 중에 발광소자는 광통신 시스템에서 가장 가격이 비싼 부품 중에 하나이며, 발광소자의 특성이 광통신 링크의 최종 특성은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광통신에서 사용되는 발광소자로는 반도체로 제작된 발광 다이오드, LED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발광 다이오드, 그 다음에 레이저 다이오드, 이렇게 두 종류가 크게 사용됩니다. 자, 반도체로 제조된 LED와 레이저 다이오드 특성은 크기가 작고요. 직경이 작아 광섬유 코어에 빛을 결합하기가 아주 쉽다.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기 때문에 소비 전력이 낮아 주로 집적회로, IC라고 하는 집적회로로 구성되어 주변 전자장치와 하나의 패키지로 제조가 가능합니다. 수명이 길고 신뢰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다른 발광소자와 달리 광통신에 사용되는 발광소자는 다음과 같은 것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출력 파장, 어느 파장에서 출력이 되는가, 그 다음에 출력 스펙트럼, 그 다음에 변조 속도, 얼마나 빨리 0과 1을 만들 수 있는가, 이런 변조 속도와 관련된 이 세 가지 특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출력 파장입니다. 광섬유의 손실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출력 파장은 우리가 광섬유에서 어느 파장으로 넣었을 때 가장 손실이 작은가, 우리 배웠었죠. 1550에서 1.5 마이크로미터의 파장에서 가장 손실이 작았습니다. 현재 장거리 광통신 시스템에 사용하는 발광소재 출력 파장은 1550 근처로 사용한다. 그러니까 이 광원 자체도 1550 근처로 출력이 되는 광원을 사용하는 것이 장거리 통신이 유리하겠죠. 반도체로 제조된 LED와 레이저 다이오드의 출력 파장은 반도체 에너지 밴드 갭이라고 하는 델타 E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래서 에너지 밴드 갭을 일렉트론 볼트에 에너지 밴드 갭 넣어주면 파장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LED와 레이저 다이오드를 제조하는데 주로 사용하는 화합물 반도체 에너지 밴드 갭 에너지를 살펴보면, 자, 여기서 이제 만약에 갈륨 아세나이드다. 그럼 에너지 밴드 갭이 1.4 일렉트론 볼트인데 이것을 여기 있는 식에 넣어주면 900 나노미터가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인듐 포스퍼는 1.33 일렉트론 볼트인데 이거는 930이 계산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인듐 갈륨 아세나이드 포스퍼는 0.73에서 1.35인데 이것을 다 넣어주면 900에서 1700까지 이
그 화합물의 농도에 따라서 파장을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밴드갭이 주어졌을 때 이 파장을 계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테이블을 주고 어느 화합물일 때 출력되는 파장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그것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이제 출력 스펙트럼 폭인데요. 그래서 이거 광원의 출력 스펙트럼 폭이 그만큼 중요하다. 광섬유의 분산의 특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산 특성. 결과적으로 이제 광섬유의 특성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거죠. 자, 출력 파장은 광섬유의 손실, 출력 스펙트럼은 광섬유의 분산 특성. 광섬유로 전송되는 광펄스의 퍼짐은 발광소자의 스펙트럼 폭에 직접적으로 비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델타 T, 그 펄스의 퍼짐은 L 광섬유 길이, D는 디스퍼전, 광섬유 디스퍼전, 그 다음에 델타 람다가 스펙트럼 폭이죠. 스펙트럼 폭이 크면 클수록 펄스가 많이 퍼지기 때문에 장거리 통신에 불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BL 프로덕트가 델타 람다 분의 1의 델타 람다의 반비를 했었죠. 그래서 BL 값이 크면 클수록 통신 성능이 좋은데 델타 람다가 역수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스펙트럼 폭이 넓으면 그 장거리 통신에 불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펙트럼이 작을수록 장거리 통신에 유리하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LED는 한 30에서 120 나노미터의 스펙트럼 폭을 가집니다. 레이저 다이오드는 1나노미터 이하의 아주 좁은 그 스펙트럼 폭을 가지기 때문에 장거리 광통신에서는 LED를 사용하지 않고 주로 레이저 다이오드를 사용하고요. 레이저 다이오드의 스펙트럼 손폭이 아주 좁기 때문에 흔히 이것을 라인 위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주로 레이저 다이오드에 사용하는 이런 스펙트럼 폭, 이것을 라인 위스, 그러니까 하나의 라인의 어떤 두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LED 같은 경우는 이걸 라인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스펙트럼 폭, 그냥 스펙트럴 위스 이렇게 부르는 경우 주로 이렇게 부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변조 속도가 되겠습니다. 변조 속도. 얼마나 빨리 진동하느냐. 발광 소자를 전기적 신호로 얼마나 빨리 전멸할 수 있는지. 그래서 0, 1, 0과 1을 만드는 데서 0과 1을 얼마나 빨리 만들어 주느냐. 그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조, 이것을 그 0과 1을 만들어 주는 것을 변조라고 하죠. 변조. 그래서 변조는 영어로는 모듈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모듈레이션, 이것을 변조, 모듈레이션을 부르고 복조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복조. 이 모듈레이션과 반대되는 것이 복조. 반대되는 것이 복조. 이상하네요. 왜 안 되지? 하여튼 복조는 영어로는 디모듈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0과 1을 0과 1의 그걸 만들어 준 것을 변조라고 그러고요. 전기적 신호는 정보를 싣고 있으므로 전기적 신호에 따라서 발광 소자의 광출력이 변할 수 있는 속도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LED보다 레이저 다이오드가 훨씬 더 변조 속도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적 신호에 따라서 발광 소자의 온오프가 결정되는 것을 직접 변조라고 부릅니다. 직접. 이건 무슨 얘기냐면 광원을 직접 껐다 켰다 하는 거죠. 광원을 직접 껐다 켰다 하는 것을 직접 변조라고 부릅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살펴보게 됩니다. 직접 변조는 변조된 광신호의 주파수가 시간에 따라 첩핑이라고 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파수에 따라서 이렇게 첩핑 현상이 생기는데 이것은 통신을 우리가 여러 가지 분산 특성을 나쁘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수 기가비트 퍼 세크의 높은 비트율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이런 직접 변조는 빠른 광통신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첩핑 현상은 외부 변조기를 사용해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외부 변조기를 사용해서 제거할 수 있다. 그래서 광원은 항상 켜놓고 바깥에서 스위치를 다는 거죠. 0과 1을 셔터를 달아서 0과 1을 외부 변조기로 사용해서 만들면 이런 레이저를 껐다 켰다 하는 동안 만들어지는 이런 첩핑 현상을 없앨 수 있습니다. 외부 변조기는 항상 켜진 발광 소자로부터 일정한 광 출력을 받아 전기적 신호에 따라서 광 신호의 세기를 변화시켜서 출력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출력 파장, 출력 스펙트럼 폭, 그 다음에 변조 속도 외에 온도와 같은 외부 환경의 변화도 안정적인 광 출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아이고, 이게 뭐야? 자동 저장. 네, 어찌됐건 기다리는 동안, 자, 그래서 온도가 바뀌면 광원의 그 출력 파장이라든지 또는 출력 세기가 바뀌게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온도가 변해도 안정적으로 광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안정화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빛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빛을 안정적으로 내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전자 회로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 발광 소자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광통신용 발광 소자는 일반적으로 이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데요. LED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비간섭성이다. 그래서 인코헤런트하다. 한마디로 간섭이 잘 안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반면에 레이저 다이오드는 간섭이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코헤런트다. 코헤런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리고 LED는 광 공진기 구조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공진기 구조가 없이 자연 방출, 우리가 스폰테니어스 에미션이라고 하는 자연 방출에 의해서 빛이 나오게 되고요. 레이저 다이오드는 광 공진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레이징이 돼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다중모드 광섬유와 함께 주로 LED는 사용이 되고요. 레이저 다이오드는 주로 단일모드 광섬유와 함께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LED 같은 경우는 최고 비트율이 100Mbps 정도 되는데 레이저 다이오드는 수십 기가bps 정도로 아주 빠른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고요. LED는 출력 방사 형태가 상대적으로 넓게 방사됩니다. 그래서 LED가 출력될 때 넓은 범위로 빛이 나가는데 레이저 다이오드는 방사 형태가 상대적으로 좁게 나갑니다. 자, LED의 장점은 이제 제조가 쉽고요. 또 제작 비용이 낮습니다. 그 다음에 광송신기 회로가 단순하고 온도 영향에 덜 민감한 장점이 있습니다. 레이저 다이오드는 어떤 장점이 고속의 변조가 가능하고 레이저 스펙트럼 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분산의 영향을 덜 받죠. 광섬유와 결합 효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광통신 장거리 전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조가 어렵기 때문에 제작 비용이 늘어나고 또 송신 회로가 복잡하고 온도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잘 일어나기 때문에 온도에 따라 이 스펙트럼이 잘 바뀌거든요. 그래서 온도를 안정화시켜주는 장치가 들어가서 또 제작 비용이 더 증가가 되는, 그래서 LED에 비해서 레이저 다이오드가 훨씬 더 고가로 제작이 되는 거죠. 스펙트럼을 보면 레이저 다이오드 LED는 이제 30에서 120 나노미터 정도 아주 넓은 선폭을 가지고요. 레이저 다이오드는 이제 이런 모드가 여러 개의 여러 파장이 출력이 되는 선폭이 짧으면서도 여러 개의 파장이 출력이 되는 다중모드 LED가 있고요. 하나의 라인을 가지고 출력이 되는 단일모드 LED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의 이런 다중모드 LED 같은 경우도 역시 분산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주로 이제 장거리 통신에서는 단일 모드 LED를 사용해서 통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LED는 제조하기가 쉽고 값이 싸지만 수십 킬로 이상의 장거리 통신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자, 레이저 다이오드는 가격이 비싸지만 출력 스펙트럼 폭이 좁아 분산의 영향을 덜 받게 되고요. 장거리 통신에서 예외 없이 사용합니다. 또한 방향성이 좋아서 광섬유와 결합하기가 쉽고 단일 모드 광섬유와 함께 사용할 때 유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그 LED든 레이저 다이오드든 이제 기본적으로 반도체의 구조를 가지고 제작이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의 특성과 그리고 PN 접합 다이오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과 반도체를 보면 반도체는 수많은 원자가 규칙적으로 촘촘히 배열된 고체를 반도체라고 부릅니다. 각 원자에 속한 최외곽 전자, 이 원자가 있으면 제일 바깥쪽에 전자에 무수히 많은 이런 전자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이들의 전자의 에너지 준위를 하나의 연속된 에너지 값으로 나타내는 것을 에너지 밴드 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원자 핵부터 이렇게 에너지 레벨을 평면상으로 나타내는 것. 제일 에너지가 낮은 상태, 그 다음 높은 상태, 그 다음 계속 높은 상태. 이게 연속적이지가 않고 불연속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각각을 에너지 밴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런 그 선 형태로 나타내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 이런 원자 예를 들어서 이게 원자 간격에 따른 탄소 에너지 다이어그램, 탄소가 가진 에너지 다이어그램인데 여기서 X축이 원자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탄소 구조가 아주 원자가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있느냐, 또 탄소 구조의 탄소들의 원자가 이게 점점점 멀리 떨어지는 따라서 전혀 다른 특성들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다이아몬드와 연필심이 같은 탄소 구조지만 다이아몬드는 아주 탄소들이 가까이 붙어 있는 구조라 보면 이런 흑연이라든지 또는 우리 연필심 같은 또 쑥과 같은 같은 탄소 구조지만 원자 구조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탄소의 원자 구조에 따라서 전혀 다른 그 에너지 밴드 갭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대로 제일 원자가 가까이 붙어 있는 부분이 다이아몬드의 격자 간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 회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전자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에서 여기에 전자가 있고요. 그러면 이 사이에서는 전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위에 전자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에 있는 전자들이 이 에너지 밴드 갭, 여기가 에너지 밴드 갭인데 이 에너지 밴드 갭 사이로 뛰어서 이만큼 가야 되는데 이 에너지만큼 넣어주지 않으면 이 위에 있는 전도대라고 하는 곳으로 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분포하는 전자들과 여기 분포하는 전자들이 하나의 밴드를 이루어서 이렇게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 격자 간격에서 외곽의 에너지 상태를 전도대와 가전도대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윗부분이 전도대, 아랫부분이 가전도대. 전도대는 전자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가전도대는 상대적으로 전자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상태, 에너지가 낮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도대와 가전도대 사이의 에너지 차이를 에너지 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EG라고 부르고요. 에너지 갭은 금지밴드니까 이 사이에서는 전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보면 되고요. 밴드에서 에너지 상태가 존재하지 않는다. 에너지 상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은 여기 상태에서는 그 에너지를 가진 전자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밴드 구조를 가지고 이제 반도체의 특성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와 부도체, 부도체, 반도체 이렇게 있는데요. 자, 우리가 여기가 이제 에너지 밴드고요. 여기 에너지 밴드 갭이 되겠습니다. 부도체는 에너지 가전도대와 전도대 에너지 밴드가 아주 에너지 밴드 갭이 큰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전자들이 위쪽으로 갈 수 없고요. 이 가전도대에는 전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부도체가 이런 그 밴드 구조를 가지고요. 금속 같은 도체 같은 경우는 가전도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전도대에 전자들이 많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도대에서 전자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전기를 전달할 수 있는 거죠. 금속 같은 경우는 전자에 의해서 전기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에너지 밴드 갭이 작아요. 부도체보다. 그런데 금속과 같이 전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상대적으로 작은 에너지 밴드 갭을 보상해주는 어떤 에너지를 공급해주면 밑에 있는 전자들이 위로 올라가서 전도할 수 있는, 그래서 도체가 되기도 하고 부도체가 어떤 특정한 조건에서는 부도체로 있다가 도체로도 활용할 수,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 구조가 반도체 구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반도체의 특징인데요. 반도체는 에너지 밴드 갭이 상대적으로 작아 외부에서 열이나 빛을 받으면 각 전도대의 일부 전자가 전도대로 역이됩니다. 그러면은 반도체는 전도성이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 전도성, 전기를 전달해주는 성질이 없다가 이렇게 외부 열을 받든지 빛을 받으면 전자를 전달해주는 그 특성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도펀트라고 불리는 소량의 불순물을 첨가해서 전도성을 쉽게 조절을 가능하고요. 이것을 이제 도펀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반도체 입장에서는 이제 불순물이 되는 거죠. 전도대에 도달한 전자는 어떤 원자에도 구속받지 않고 자유전자처럼 자유전자라 불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는 전자가 됩니다. 가전도대에서 전자는 빈자리를 전공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위로 올라갔을 때 비어 있는 상태, 비어 있으니까 전자가 마이너스를 취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는 상대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띠는 입자로 취급을 합니다. 이게 전공이라고 하는 입자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가 하나 비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띠는 입자라고 가정을 하고 이것을 전공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자유전자와 전공을 다 같이 통칭해서 캐리어라고 부릅니다. 캐리어. 그래서 반도체에는 진성 반도체와 불순물 반도체가 있습니다. 진성 반도체는 어떤 불순물도 첨가되지 않은 순수 반도체를 진성 반도체라고 합니다. 상온에서 발생하는 캐리어 수가 작고요. 캐리어 수가 작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전기 소자, 우리 LED와 LD 같은 전기 소자로 사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불순물, 도펀트라고 하는 소량의 불순물을 첨가해서 이런 캐리어 수를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쉽게 전기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작은 에너지에 전기 전도성을 많이 일으킬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캐리어 수는 첨가된 도펀 수와 거의 동일하게 증가가 되고요. 도펀수 종류에 따라서 N형 또는 P형 반도체로 나눕니다. N형 또는 P형 반도체가 된다. 자, N형 반도체는 자유전자가 많이 분포하는 반도체가 N형 반도체. 그래서 다수의 캐리어가 캐리어가 되는 거죠. 소수는 캐리어는 전공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사족인 Si 반도체에다가 비소와 인과 같은 5족 원소를 추가하면 전자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전자가 많은 N형 반도체, 이건 네거티브의 자유전자가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가티브를 뜻하는 N형 반도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전공, 이게 P형 반도체는 전공이 많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하가 많이 비어있는 이제 그런 것이요. 그래서 다수의 캐리어는 전공, 소수는 전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족인 SI 반도체에 3족인 붕소를 첨가해서 만드는 것이 주로 P형 반도체. 이건 포지티브. 그래서 전공이 플러스 전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지티브 반도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에너지 밴드에서 가지는 캐리어의 농도가 있는데, 이게 전자 캐리어의 농도, 전공 캐리어의 농도가 있겠죠. 그래서 그 캐리어의 농도를 어떻게 정의를 내리는가? 전도대의 자유전자가 에너지를 잃으면 자유전자가 전도돼 있다가 에너지를 잃으면 가전자대로 떨어지게 되고, 떨어지면서 전도돼 있던 전공과 재결합을 일으킵니다. 재결합, 리컨비네이션을 일으켜서 한마디로 두 개가 결합을 하는 거죠. 다시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자가 서로 하나로 결합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에너지가 어디로 가냐면 열과 또는 빛 형태로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LED나 LD 같은 경우 이런 재결합, 전공과 전자의 재결합에 의해서 빛이 만들어진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자와 전공을 하나의 쌍으로 해서 이렇게 사라지는 거죠. 사라지면서 그게 열 또는 빛의 형태로 나온다. 열평형 상태에서는 가전자대의 전자가 전도대로 도달하는 비율과 재결합하는 비율이 일정하므로 캐리어 농도는 일정하게 유지된다. 전도대에서 에너지에 대한 전자 분포가 있고요. 이 전자 분포, 전도대에는 전자 분포, 또 가전자대에는 전공 분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포는 양자 상태 밀도라고 하는 거와 그 다음에 하나의 양자 상태가 가지는 전자가 채워질 확률이 페르미 디렉 분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양자 상태 밀도와 페르미 디렉 분포에 의해서 두 개의 식이 곱해져서 전자의 분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 전자의 분포를 전도대 전자의 농도로 구해주면 전도대의 에너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해서 이 전자가 존재하는 그 전자 분포를 에너지로 다 더해주면 전자 농도가 나오고요. 반대로 여기서 에너지 디렉 분포에서 1 마이너스 에너지 디렉 분포는 전공이 존재할 확률이 되겠습니다. 전공이 존재할 확률. 그래서 G에다가 전공이 존재할 확률을 곱해서 이것을 다시 적분을 해주면 가전자대에서 전공의 농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수식이 조금 복잡하긴 한데요. 이거는 조금 이따가 우리 다음 장에서 제가 좀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이 두 식에 의해서 전자의 농도와 전공의 농도를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진성 반도체는 전도대의 전자 농도와 가전도대의 전공의 농도가 동일하죠. 불순물 반도체는 한 종류의 캐리어가 증가하면 다른 쪽은 감소하게 됩니다. 또 즉 열평형 상태에서는 진성 반도체 및 불순물 반도체 모두 P하고 N을 곱해주면 Ni 제곱. 그래서 이 두 개가 동일하게 전자 농도와 전공의 농도가 열평형 상태에서는 이제 동일하다 이런 뜻이죠. 열평형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이런 열에 의해서 전자들이 가전자대에 있던 전자들이 전도대로 올라가는 경우가 없는 경우들을 얘기합니다. 자, 이거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반도체의 에너지 밴드와 양자 밀도, 페르미 디렉 분포, 캐리어 농도인데요. 자, 여기가 지금 에너지 밴드입니다. 각각 에너지 밴드가 이렇게 있고요. 에너지 밴드가 이렇게 있고, 자, 여기서 여기 밑에는 가전자대의 에너지 밴드, 여기는
전도대의 에너지 밴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포를 하고요. 위에가 지금 진성 반도체는 이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요게 전자들이 존재를 하겠죠. 전자들이 그 가전자 때의 전자들이 존재하는데, 전자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목욕탕에 갔습니다. 목욕탕에 가서 밑에서 그 수분들이, 증기들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밑에서 물이 막 그 온탕에 물이 끓고 있으면 증발해서 위로 올라가겠죠. 전자들이 어떤 그 외부적인 열에 의해서 위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물 분자들이 위로 올라가듯이 올라가는데, 진성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디에 많이 분포하냐면 중간에 이렇게 많이 그 분자들이 여기 전자가 요만큼, 여기서는 요만큼, 여기서는 전공에서는 요만큼. 그래서 이 가전자대의 전자가 이만큼 확률적으로, 여기 끝부분에 요만큼 확률적으로 전자들이,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그 전도대를 목욕탕의 천장으로 보게요. 목욕탕의 천장이다. 목욕탕의 천장까지 물 분자가 올라갈 확률은 아주 작겠죠. 이만큼이 존재하는 거죠. 예. 그래서 진성 반도체는 이만큼의 전자가 존재하고, 이 전자가 빠져나간 만큼 전공의 밀도가 존재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전자는 목욕탕의 물 분자가 바닥에서부터 증발해서 제일 위에 그 천장에 물 분자가 맺힐 확률을 봐서 이만큼 존재한다라는 것이고요. 자, 반대로 N형 반도체는 물의 양을 아주 그 증기를 많이 발생을 시켰다. 그러니까 전자를 많이 발생을 시켜서 위쪽에 그 많은 전자들이 분포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라고 하는 부분을 위쪽에 그 분포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전자들이 천장에 맺힐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전도대의 전자 농도가 훨씬 더 많아지게 되는, 이런 것을 N형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전공의 농도를 바닥 쪽에 더 많은, 그래서 이쪽 전자가 천장에 맺힐 확률을 줄인 이것을 P형 반도체, 그래서 전공이 더 많고 전자의 농도가 더 적은 이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열평형 상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전자들이 천장까지 닿지 못하게 이 평형 상태에 존재하는, 그렇게 보면 이게 지금 이런 전공과 전자가 동일하게 이렇게 존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 진성 반도체, 여기서 기억할 것은, 진성 반도체는 전공과 전자의 농도가 같다. N형 반도체는 전자의 농도가 전공의 농도보다 많다. 그다음 P형 반도체는 반대로 전공의 농도가 전자의 농도보다 많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광통신에서 사용하는 발광소자에서 요구하는 특성들 이해를 했고요. 우리가 뭐였죠? 우선 파장, 그죠? 우선 파장 있었고, 스펙트럼 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변조 속도가 있었죠. 세 가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LED 레이저 다이오드의 장점을 이해를 했고요. 에너지 밴드갭 다이어그램의 개념을 이해하고 반도체의 전도 특성을 이해했습니다. 페르미 에너지가 무엇인지, 그래서 전공의 농도 또는 전자의 농도를 만들 확률적인 에너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발광소자 또 광송신기 첫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